1945년 12월 말 모스크바로부터 한반도에 날라온 신탁 통치 이 사음절의 단어 하나가 한반도를 극심한 정치적 혼란으로 몰아넣기 시작합니다. 조선의 임시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와 결렬을 반복하는 가운데 좌익과 우익 사이의 정치적 대립은 대단히 격렬해졌고요. 이 과정에서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의 주장도 등장합니다. 좌우 합작을 위한 새로운 정치적 모색도 전개되었죠. 하지만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가운데 공은 유엔으로 넘어가게 됐고요. 유엔에서는 사실상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진행할 것을 결의하게 됩니다. 해방을 맞이한 이 땅에 어떻게 하다 사실상 분단이나 다름없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시행되는 것이 결정되었는지 그 과정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12월이) 되면 모스크바에 미국과 영국과 소련의 외상들이 모여서 이른바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 한반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두고 미영소 3개국이 협의를 진행한 것이죠. 30년간의 신탁 통치안을 기본안으로 제안했던 미국의 제안에 대해서 소련 측은 민주주의적 임시정부라고 하는 수정안을 제안함으로써 이 양측의 의견을 절충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2월 28일 양측의 절충과 영국의 동의를 거친 최종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한반도에 민주주의적 임시정부를 수립한다는 것. 두 번째, 이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의논하겠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한국의 여러 정치 세력과 협의하여 약 5개년간의 신탁 통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 미소공동위원회에서 확정 지을 것이라는 합의 내용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던 것이죠. 이에 대한 원문의 내용은 여러분들 제공하는 학습지에도 제공되고 있으니 원문의 내용과 더불어서 화면에 나와 있는 요약문과 비교해보고 그 원문의 내용을 맥락으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이 나오자마자 국내에서는 가장 먼저 뒤로 보이는 동아일보에서 최초로 모스크바 삼상 결정의 내용에 대해서 보도를 하게 됩니다. 소련은 신탁 통치 주장, 그리고 소련의 구실은 38선 분할 점령, 미국은 즉시 독립이라고 기사 내용을 뽑아내고 있죠. 신탁 통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제의 지배를 36년간 경험했던 우리로서는 누군가에게 맡겨서 우리의 통치를 또다시 하겠다, 그것은 적어도 우리 민족에게는 식민 통치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밖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동아일보의 이 보도가 이루어지면서 국내 여러 정치 세력들은 기본적으로 이 신탁 통치를 맥락으로 하고 있는 모스크바 삼상 결정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합니다.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문의 헤드라인이 뭔가 좀 이상합니다. 신탁 통치를 소련이 주장했다고요? 미국의 즉시 독립을 주장했다고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바에 따르자면 포츠담 선언을 전후로 해서 약 30년간의 신탁 통치를 주장했던 것은 오히려 미국이었고, 소련 측이 오히려 즉시 독립에 가까운 새로운 임시정부의 수립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당시의 역사적 사실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죠. 당시 동아일보가 이 내용을 거꾸로 보도해버림으로써, 즉 미국이 즉시 독립을 주장하고 소련이 신탁 통치를 주장했다라고 보도를 함으로써 소련에 대한 대단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대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삼상결정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볼까요? 당시 삼상결정의 이 1항과 2항과 3항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1번 임시정부의 수립, 2번 미소공의의 개최, 3번 신탁 통치. 무엇이 가장 궁극의 목표이고 삼상결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가장 최종적인 목표였나요? 1, 2, 3번을 맥락 속에서 파악해 본다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신탁 통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요? 식민지 경험을 했던 이 땅에
민주주의적인 임시정부를 수립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한 방안을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의논하고 신탁통치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신탁통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소공위에서 협의해야 한다 라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모호성 자체가 많은 문제점을 낳기도 했습니다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스크바 3상 결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번 임시정부, 2번 미소공동위원회, 3번 신탁통치 중에서 사실은 임시민주정부의 수립이 가장 중요하고 궁극의 목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일보 헤드라인에서 뽑힌 소련이 신탁통치를 주장했다 라고 하는 신문기사 하나로 모스크바 3상 결정에서 임시민주정부의 수립이라고 하는 모든 논의는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사라지고 오로지 신탁통치 자체를 동의할 것이냐 말 것이냐 라고 하는 대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동아일보가 당시 3상 결정 내용을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했는지 아니면 이러저러한 실수에 의한 보도였는지까지 알 수 있는 길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만 확실한 건 동아일보의 이 보도 내용 그 이후 이른바 신탁통치에 반대하는 반탁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해방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핫 이슈로 떠오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동아일보의 보도 직후 김구등의 임정 세력은 아주 강경한 태도로 신탁통치 문제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게 되는데요. 이후 이승만 그리고 김성수의 한국민주당 등과 같은 여러 우익 세력들을 모두 끌어모아 강력한 반탁, 즉 신탁통치 반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본격적인 신탁통치 반대 운동, 즉 반탁 운동은 해방 공간에서 안 그래도 좌익에 비해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열세의 위치에 있었던 우익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정치적 기반을 확보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하죠. 반면에 좌익 세력은 동아일보의 보도가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신탁통치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정하는데요. 하지만 1946년 1월이 되면서 조선공산당의 박헌영이 평양을 갔다 오고 소련의 타스 통신이 모스크바 3상 결정에 대한 보도를 하게 되면서 좌익의 입장은 모스크바 결정에 대한 총체적 지지로 선회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히 해둘 것은 사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익 측은 신탁통치 반대, 즉 반탁의 입장을 분명히 했던 것만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당시 좌익 측의 플랜카드를 보면 3상 결정에 대한 절대 지지, 즉 3상 결정에 대한 총체적 지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은 신탁통치를 찬성한다는 의미의 찬탁과는 엄밀히 다르죠. 찬탁은 신탁통치 그 자체를 찬성한다는 것이고 3상 결정을 지지한다는 것은 임시민주정부의 수립이라고 하는 궁극의 목표를 위하여 미소공동위원회 결정사항을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는 점인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둘 것은 당시 좌익과 우익 사이의 정치적인 갈등 양상이 우익의 반탁과 좌익의 찬탁 사이의 갈등으로 다소 잘못 알려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익이 반탁을 주장한 것, 즉 신탁통치 반대를 주장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당시 좌익이 주장한 바는 신탁통치 그 자체를 찬성했다기보다는 모스크바 3상 결정을 총체적으로 지지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조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뉘앙스와 여지들을 남기고 있다는 사실이죠. (1946년이) 되자 신탁통치의 찬성과 반대에 관련된 격렬한 다툼이 이어져 가는 가운데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결정한 바대로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결정했던 내용이 크게 세 가지였죠. 한국의 임시민주정부를 만든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미소 간의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것,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5년간의 신탁통치를 실시하겠다는 것. 즉 이러한 모스크바의 3상회의 결정 내용에 따라서 이곳 덕수궁 석조전에서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는데요. 미소공동위원회는 개시되자마자 줄곧 미국과 소련 사이에 첨예한 의견 대립들이 지속돼 나가게 되는데 가장 의견 대립이 심했던 분야가 뭐였냐면 소련 측이 주장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모스크바 3상 결정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들만
새로운 임시민주정부에 포함을 시켜야 한다고 하는 것이 소련 측의 주장이었던 것에 비해서 미국의 주장에 따르자면 삼상 결정에 대해서 한국인 대부분이 다 반대하고 있고 특히 신탁 통치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다 반대하고 있는데 이들을 임시민주정부에 배제시켜버린다면 제대로 된 민주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미국 측의 입장이었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면 사실은 어느 정도 좌익 쪽은 삼상 결정에 대해서 총체적인 지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련 입장에서는 좌익 세력들을 적극적으로 임시민주정부에 참여시킬 것을 고려했던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지지 기반이 될 수 있는 우익 민족주의 세력 대부분이 삼상 결정은 물론이거니와 신탁 통치에 대해서 아주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지지할 수 있는 세력들을 새로운 민주정부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각각 양측이 원했던 바가 좀 달랐던 것이죠. 그리고 양측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립니다. 결국 그런 평행선을 달리는 끝에 1차 미소공동위원회는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고 결렬돼 버리고 말죠. 1차 미소공의가 결렬된 이후 이승만은 각 지역을 순회하던 도중 전라북도 정읍에서 이른바 정읍 발언을 합니다.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자는 발언인데요. 이 발언 이후 이승만은 미국으로 건너가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외교 활동을 벌입니다. 1946년 5월 제1차 미소공의가 결렬되면서 미국은 좌우 합작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은 미소공의에는 소극적인 입장이었는데 그 이유는 우익 세력의 남한 지역 내 영향력이 미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소공의에 따라 임시정부가 수립됐을 때 미국의 우호적인 세력이 임시정부 내 정치적 주도권을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특히 이승만, 김구 등 우익 세력은 극단적인 반탁운동을 함으로써 미국의 입장을 머쓱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강하게 원하고 관철시켰던 신탁 통치를 미국의 기반이 될 인물들이 반대하고 있었으니까요. 미국은 1차 미소공의가 결렬된 이후 남한 내 좌익 세력은 약화시키고 우익 세력은 강화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좌익 탄압을 시작합니다. 이에 대한 좌익 세력의 반발도 거세져 갔는데요. 미국은 좌익 세력을 박헌영 중심의 극좌 세력과 여운형 중심의 중도좌파 세력으로 구분하고 극좌에 대해서는 탄압을, 중도좌파에 대해서는 미군정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좌우합작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좌익 세력을 분열시키고 중도 좌익과 중도 우익의 합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익의 세력 확대를 노렸던 거죠. 물론 이승만과 김구 등도 배제 대상이었습니다. 1946년 7월 김규식과 여운형으로 대표되는 좌우합작위원회가 발족됩니다. 위원회는 좌우의 합작 원칙에 대해 논의하고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합니다. 이 원칙에 대해 김성수의 한국민주당은 신탁을 반대하면서 농지개혁에도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김구와 임정 세력은 신탁 반대를 강조하며 관망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승만 또한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미군정 탄압의 직접적 대상이었던 박헌영의 조선공산당은 여운형에게 미국의 음모에 놀아나지 말 것을 경고하는 등 주요 정치 세력 대부분은 이 좌우합작 7원칙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구 지역에서 발생한 10월 항쟁으로 이 좌우합작위원회는 표류하게 되는데요. 미국 측은 여운형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도 입법의원 설치에 집중합니다. 우익 세력의 실질적 정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좌우합작 운동은 흐지부지 되더니 1947년 7월 여운형이 암살된 이후 운동은 종료됩니다. 1947년 5월에 이르게 되면 미소공동위원회가 다시 개최됩니다.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였죠. 이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무렵 그해 여름에 이 미군정은 남조선 노동당과 같은 38도선 이남에 있었던 좌익 세력들을 대대적으로 탄압하고 검거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체크하고 있었던 당시 소련 측은 그간 모스크바 3상 결정에 대해서 지지를 했고 미소공동위원회 활동에서도 가장 강력한 지지를 보여주고 있었던 좌익 세력에 대한 탄압은 미소공동위원회를 제대로 열겠다는 생각인지 모르겠다. 좌익 세력들이 이 한반도에 민주정부를 만들 때 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세력들인데 이 세력들에 대해서 그렇게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강력히 비판을 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미군 측은 남한의 내정에 대해서, 현재 남한은 미군정 체제에 있으니까 남한의 내정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라. 그리고 니네가 그런 얘기 할 거면 북측에서 억류하고 있는 사상범들에 대해서 석방을 해라. 너희들도 다 똑같은 놈들 아니겠냐 라고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게 한번 이런 싸움이 나기 시작하면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네가 잘못했네, 네가 잘못했네. 결국 이렇게 양측 사이의 요구사항들은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데다가 1차 미소공동위원회 때 가장 중요한 쟁점 뭐였죠? 누구를 새로운 한반도의 민주정부에 참여시킬 거냐, 모스크바 3상 결정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포함시킬 거냐,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시킬 거냐에 대한 논쟁이 다시 한번 벌어지면서 결국 2차 미소공동위원회도 결렬돼 버리고 합니다. 미소공동위원회가 더 이상 진전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미국은 결국은 자신들이 처음부터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었던 한반도에 대한 신탁 통치안을 포기하고 이 한반도 문제를 유엔 총회로 넘겨버리게 되죠. 그렇다면 유엔 총회에서는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까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에 따라 개최된 두 차례의 미소공동위원회가 양 진영의 반목으로 1947년 8월 완전 결렬되어 한국의 독립적인 민주정부를 수립한다는 목적이 무산되고 맙니다. 한국 문제가 표류하게 되자 1947년 9월 미국은 국제연합총회에 한국의 독립 문제를 정식 의제로 상정하게 됩니다. 미국 측은 한국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유엔을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한 후 정부 수립과 동시에 미소 양국군의 동시 철수를 주장한 데 반해 소련 측은 한국인 스스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미소 양국군 동시 철군 및 한국 독립문제 토의에 참가할 남북한 대표 참가를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1947년 11월 총회 본회의에서 미국 측 안을 43대 0, 기권 6이라는 압도적인 다수결로 채택함으로써 모스크바 3상 회의가 규정한 독립국가 수립 및 5개년 신탁 통치안은 국제정치 무대에서 묵살되고 한국 문제의 새로운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국제연합 결의에 따라 한국의 총선거를 감시하기 위하여 유엔의 한국임시위원단이 한국에 파견됩니다. 유엔 총회에서 남북한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결정하자 이 선거를 감시하기 위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국내로 들어옵니다. 자, 이 한국임시위원단은 국내에서 활동을 하면서 38선을 넘어 북쪽으로도 들어가가지고 총선거 활동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소련 측의 반대와 북측에서의 거부 때문에 북쪽 지역으로의 진입이 거부당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 당시 남북한 간의 인구 비례가 2대1 정도, 남한의 인구가 북쪽에 비해서 한 2배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총선거가 이루어진다면 남측에게 훨씬 더 유리한 선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이죠. 이것이 결국 북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유엔 총회에서 결정한 남북한의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는 실행되지 못한 채 결국 이 문제는 다시 또 유엔으로 넘겨지게 됐던 것이죠. 그러나 소련 군정 당국이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북한 지역 입경을 거절함으로써 북한 지역에서의 역할 수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국제연합 소총회는 이와 같은 상황을 보고받고 그해 2월 위원단이 한국 내의 가능한 활동 지역에서 선거를 실시하게 하는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이에 따라 유엔의 한국임시위원단은 1948년 5월 10일 북한 지역의 선거를 유보한 채 남한 지역만의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는데요. 유엔의 이러한 결정이 한반도에 어떠한 정치적 혼란을 가져오게 될지 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모스크바의 3국 외상회의로부터 비롯되었던 좌우익 사이의 심각한 정치적 대립은 결국 유엔에서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결정하면서 파국으로 치달아가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어떡하죠? 정말 이대로 남한만 단독 선거가 진행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북쪽에서는 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남쪽에서만 선거가 진행되고 남쪽에서만 정부가 만들어질 텐데 그럼 북쪽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남과 북이 완전히 영영 이별을 하게 되는 건가요? 1948년 5월 10일로 확정된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대해서 김규식 선생 등이 어떠한 저지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이것을 막기 위한 남한 내 여러 민중들의 저항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졌던 안타까운 민간인들의 희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에서 한반도 문제가 논의되는 동안 국내에서는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고 있었던 김구, 김규식 선생 등이 북측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제안을 하여 1948년 4월 전조선 제정당 사회단체 지도자 연석회의, 이른바 남북정치협상이 개최되게 됩니다. 이 남북정치협상에 모인 김구, 김규식, 북쪽의 김일성 등의 정치 지도자들은 단독정부 수립 반대, 외국 군대의 즉각 철수와 같은 합의를 이끌어내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들의 합의가 국제사회의 냉전 질서 자체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분들은 냉담한 태도를 보였고요. 한편 유엔과 미국이 주도하고 있었던 50 총선거 자체를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남한만의 단독선거에 반대하고 있었던 김구, 김규식 선생 등은 48년 5월 10일 날 진행되었던 50 총선거에 끝끝내 불참하였고,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고 있었던 박헌영 등의 남조선 노동당 등 좌익 세력은 단독선거가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격렬하게 저항을 합니다. 또한 남조선 노동당을 중심으로 제주도에서는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반대하는 대대적인 움직임이 진행돼 나가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에 의해 한국 현대사에서 6.25 전쟁 다음으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발생시킨 제주 4.3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에서 벌어졌던 단독선거 반대의 움직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졌던 끔찍했던 민간인 학살, 그 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3 사건의 도화선인 3.1 발포 사건이라고 했는데, 4.3 사건은 1948년에 벌어져요. 4.3 사건이 벌어지기 1년 전에 3.1 운동과 관련된 기념식이 47년 3월 1일 날 제주도 시내에 있는 관덕정이라고 하는 곳, 옛날에 이제 가장 거기가 이제 다운타운이었겠죠? 거기서 열리는데, 말 타고 다녔던 기마경찰이 가는데 갑자기 이 말이 놀라가지고 뛰면서 어린아이 한 명을 밟아요. 근데 문제는 이 어린아이 한 명을 크게 다치게 한 이 말이 이 기마경찰이 도망을 갔는지 모르고 갔는지 아무튼 그냥 가버려요. 근데 문제는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제주도민들이 분노해가지고 그 경찰을 쫓아가서 잡고 사과하라고 하고, 제주도 경찰에 공식적인 어떤 사과나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요구했는데 경찰이 이거를 아주 무시하고 오히려 발포를 해버리죠. 그러면서 현장에서 여러 명이 죽어요. 결국 이 사건이 기존의 이 미군정 경찰에 대한, 아직은 미군정 상태죠? 미군정 경찰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어떤 불신과 분노가 완전히 뻥 하고 폭발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와중에 유엔에서 뭘 결정하냐면 남한의 단독선거 결정이 이제 48년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미군정에 의한 단독선거, 혹은 그것을 이제 유지하고 있는 이 미군정청 경찰에 대한 어떤 분노나 혹은 어떤 이제 적개심 뭐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는 대단히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 47년 3.1 발포 사건이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제주도에 뭔가 치안이 되게 불안해졌다고 판단했던 미군정청에서 누구를 여기 내려보냈냐면 육지의 경찰들을 내려보내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또 결정적으로 누구를 내려보내냐면 서북청년단이라고 하는 민간단체를 여기 내려보내는데, 서북 지역 출신의 이제 황해도와 평안도 지역의 지주의 자식들이 되게 많았던 이 서북청년단들이 북쪽에서 월남하면서 기본적으로 이 사회주의 세력에 대한 아주 극단적인 분노와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주 극우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때 미군정청이 그 서북청년들을 제주도에 보내서 당시 제주도에 있었던 어떤 좌익적인 측면들과 충돌하게끔 만드는, 일부러 그러고 조장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의심을 받게 하는 측면이 하나 있죠. 자, 그러던 어느 날 88년 4월 3일 날 새벽 2시를 기점으로 해서 한라산 주변에 있는 주요 오름마다 봉화가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걸 신호로 해가지고 제주도 각 지역에 마련되고 있었던 선거사무소, 5월 10일 날이 총선거가 예정돼 있었죠. 그 5월 10일 날 예정돼 있었던 총선거로 인해서 남과 북이 완전히 분단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분단 선거를 반대한다라는 명분하에
대대적인 무장봉기가 시작됩니다. 이것을 주도했던 것은 당시 남조선 노동당의 제주도위원회가 주도하고 여기에 일부 제주도민들이 참여하면서 이제 제주도 전역에서 거의 동시다발적인 봉기가 이루어졌고 그런 봉기가 이제 흔히 말하는 제주 4.3의 어떤 서막이고 그 다음에 수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되는 어떤 첫 출발점이 되게 되는 거죠. 무장봉기가 이루어지자 당시 제주도에 대한 치안을 장악하고 있었던 미군 저항에서 이 4.3의 봉기들을 진압하기 위한 진압작전에 돌입하게 되는데 뭐 어떻게 진압할 거냐와 관련해가지고 당시 미군정은 제주도의 거의 70~80%가 다 빨갱이다 라고 이미 그렇게 마음을 굳혀놓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빨갱이들을 다 진압하는 것이 맞다라고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탈레드랑은 뭐가 없을까? 배가 고프고 그다음에 추워요. 배가 고프고 추운 건 어디 가서 해결하면 되겠니? 마을에 내려가가지고 마을에서 조금씩 얻어가면 되겠지. 그러면 해안가까지 내려올 일은 별로 없어. 그러면 중산간 마을에 내려와가지고 이걸 얻어갈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그 중산간 마을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중산간 마을이 존재함으로 인해가지고 미국이 이 폭도들이 계속 생존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 등고선이에요? 혹시 시간에 배웠나? 등고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기 빨간 점들이 중요한 중산간 마을들이었고 저 중산간 마을들을 미군정이 다 없애버리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선을 그어요.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지역에 이동하는 자는 다 폭도다, 빨갱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 5km를 벗어난 지역에 선을 그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바운더리 안에 있는 모든 마을들을 다 이제 폭격을 가하고 불을 태우기 시작해. 그래서 해안가 마을들을 제외하고는 한라산 내륙지방, 제주도 내륙지방은 완전히 다 전소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정말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사망했거나 아니면 그 과정에서 많은 충돌 뭐 같은 것들이 발생했던 것 같은 경우는 아예 마을이 통째로 이전하는 마을들도 아예 몇 개가 있는 거죠. 쌍둥이 아방이 한 30명 돌아당 그 땅방 죽여버린 데가 안에 지금 너 어떤 사람 들어오나? 사람 모르게 살아나왔다는 소리구나. 아니 그때 총 팡팡팡팡팡팡 쏴불면 맞은 놈은 맞고 아예 맞은 놈은 아예 맞고 하면 팡팡팡팡 쏴불면 그냥 흡덕거리던 그 사람들은 도망가버리게. 도망가보나 그 사람은 펀직 아예 맞이난 그냥 돌아온 거라. 올 안에 이제는 난 각신 기자 뭐 못다 그려시 기자 자는데 이불편이게 누렌 해도네 경정해가나네 소문난 또 오랑 심어간. 그때 그 총을 그 승경총을 곱게 못 만들어 하시면 죽지 않을 건데 곱게 만들어 보나 이놈 산에 총 만들어 보내난 놈이 내내 이젠 학교 마당에 월영하는 사람들 다 모이래 낸서 맨딱 모여놓아네 아피형 아전만 이거 죽이래. 어멍아방 각시 쌍둥이 혼편대 딱 그 앞에 아짜 놓고 그걸 죽이래. 남자 둘이가 대창으로 맹령복정 죽이지 않으면 지가 죽을 거고 콜소시 이젠 궁둥이 한 번 쿡 찔러난 아이고 눈이 많이 튀어나난 눈으로 못 봐래요. 말자 승경을 한 기자 뭐가지가 쿡 한 번 찔러난 기자 콕 찔러지는 말하는 거 기자 궁둥이 서너 번 찔러실 거라. 아이고 처음에 죽여버리시면 그러니까 이거 뭐라 하듯이 하는 거지 그게. 우리 어머니가 40이니까 40으로 45거지 45에서 50거지 그냥 막 일렬로 쭉 세웠다야. 여기는 35거지 무슨 30거지 그냥 쭉 세는 우리 어머니가 40이니까 이제 그 줄마다 그 차대를 그냥 화물차대에 막 실르는데 이 짝이 실름지키 가면 나 엉덩이 바트새끼 졸업해 앙 하면 요 짝들이 털락 튀고 요 짝이 유리할 것 같으면은 요 짝들이 텄당 이제 유작이 좀 어중간할 것 같으면 또 나 엉덩이 한 번 줘봐 털러 그러니 요짝들이 튀고. 차에 실랑 어디 되는가? 어? 차에 실랑 어디 되는가? 차에 실리면 죽이래 가는 거지. 차에 실랑. 그냥 그 차에 타면 그 어머니네 걷는 거 보면은 차에 타면 누구야 누구 어멍아 우리 이제 어멍아방 그 뭐 제사 부탁한다 막
그런 말 해놓은 것들을 그 어른들끼리 하장 막 그런 말. 아니 손아이들 말고 그 여자들은 못 하시는가? 여자고 남자고 그형 줄지서 그런 게 나이별로 그런 게 세우면 줄지서 그런 게 그냥 이주르면 이주를 한 줄을 다 쓰른다요. 교봉해신데 한 번은 폭도 하나 심어놓으라네. 질 가운데 이제 딱 아전에 세교 한 통 갖다 단. 그래가 착하게 피워안 그냥 그 일로는 사람 다 모여다 아전 안에 그냥 불 탁 불어다 고고맥 그냥 설렁이고. 아이고 독한 것들. 아무리 죄가 지음으로 어떤 정도의 죽이고. 이성마 씨 죽인 다음에 불붙전. 산 사람이 불붙전. 산 사람의 불붙전. 산 사람을 지름을 비안왕. 지름 비안왕 그냥 팍 그걸 날타라 불붙전은 그냥 와닥 사건나 그냥 고고맥. 반역의 세월이여 통곡의 세월이여 잠들지 않는 남도 사담이 지난 지 한 1년쯤 지났어요. 이제 48년 4월 달 시작해서 겨울이 지났죠. 49년 3월이 되면 여기 나와 있지만 귀순하면 살려줄게. 투항해. 항복하면 다 살려줄게 해가지고 이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려와요. 산에 갔다 온 사람, 여기서 산에 갔다 온 사람은 무장 폭도들도 있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산간 마을이 불탈 때쯤에 진압 초기에 젊은 남자라면 다 빨갱이들하고 규정 짓고 미군정이 진압작전을 펼쳤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람이 남조선 노동당의 소속 구성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어찌됐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했기 때문에 젊은 남자들 상당수는 본인이 남로당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산으로 간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그렇게 갔던 사람들이 이제 내려와서 일반적인 평범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89년 그 다음 해가 몇 년이죠? 1950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니? 6.25 전쟁이 시작됐죠. 여기 예비검속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예비검속은 말 그대로 예비해서 전쟁이 발생할지도 모르니까 미리 뒤져가지고 다 체포해서 끌고 가버리는 거를 예비검속이라고 하는데 제주도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벌어졌던 일이고 49년에서 50년 넘어간 사이에 좌익 혐의가 있거나 혹은 좌익에 가담한 적이 있거나 혹은 좌익에 동조한 경험이 있었던 혹은 그런 경향성이 보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잡아 끌고 가요. 잡아 끌고 가서 얘들이 혹시라도 북에서 전쟁이 시작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니? 좌익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 누구에 동조하겠어? 북한의 인민군들한테 동조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 싹을 미리 제거해 둘 필요가 있겠죠.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죽여요. 그냥 끌고 가서 다 죽이기 시작하고 그나마 이때 목숨을 건졌던 사람들은 6.25 전쟁 시작되자마자 어떻게 되니? 3일 만에 서울 날아가고 일주일 만에 대전 날아가고 2주 만에 낙동강까지 밀리죠. 그 과정에서 대전형무소, 전주형무소 등등등에 수감하고 있었던 좌익 혐의자들 국군이 퇴각하면서 다 죽이고 빠져나와요. 수천 명씩 형무소에 같이 있던 사람들을. 그들 중에는 실제로 혐의가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 무고하게 끌려간 사람도 있었고. 이런 식의 민간인 학살은 근데 정말 안타깝게는 남쪽 지역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부로 밀고 올라가자니? 그러면 이제 유엔군과 국군이 개성을 탈환하고 평양을 탈환하고 계속 북쪽으로 밀고 올라갈 때 북한 애들이 뭐라고 있었냐면 우익 혐의자 애들을 깜빵에 가두고 있었던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학살하면서 퇴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6.25 전쟁을 전후로 해가지고 해방공간 이후에 6.25 전쟁까지 벌어졌던 좌익과 우익 사이 이념적인 대립이라고 하는 게 정말 얼마만큼 끔찍한 일이었냐면
좌익은 좌익 지역에서 혹은 우익은 우익 지역에서 자기들의 이데올로기에 반하는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 혹은 그 이데올로기에 근접한 사람들을 무조건 다 청소하는 방법으로 자기들의 권력의 안정을 확보하려고 했다는 점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무식한 방법이고 정말 불합리한 방법이고, 과거에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 무차별적인 학살을 저질렀던 것은 우익은 우익대로 좌익은 좌익대로, 아니 우리 모두가 함께 반성하고 이런 이데올로기 문제 가지고 서로를 그렇게 무참하게 살해하고 이런 일들은 사실 또 없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고, 사실은 근데 우리가 흔하게 교실에서도 벌어졌듯이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 나와 생각이 다른 아이야 어떻게 지낼 것이냐. 생각이 다른 아이를 인정해줘야 되고 나와 다름도 인정해주는 게 그게 민주주의 출발점이라고 얘기하는데, 막상 여러분도 이제 10수년 학교 생활하면서 경험해봤지만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렇죠? 이론은 알겠는데 감정적으로는 이슈가 되니까, 근데 그게 정치적 문제가 되고 내 가족 중에 내 친구 중에 누구 한 명이 목숨을 잃거나 희생당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아주 그게 극단적으로 감정적인 문제가 먼저 치고 올라오게 돼요. 집단적인 이성보다 집단적인 광기가 훨씬 더 쉽게 일어나요. 그 집단적인 광기의 대표적인 사례가 나치와 같은 그런 전체주의였고, 제주도에서 혹은 제주도 이 전국 평양에서 서울에서 벌어졌던 6.25 전쟁의 집단적인 광기도 결국은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광기의 하나였다는 거죠. 반역의 세월이여, 동국의 세월이여, 잠들지 않는 남도 한라산이여. 왜 그들은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그렇게 강력히 반대를 했어야 했는지, 그리고 왜 국가 권력은 민간인들을 그렇게 잔혹하게 학살을 해야만 했는지, 그리고 국가 권력의 맨 앞에서 실질적인 폭력으로서 아무 죄 없는 제주도 민간인들을 왜 그렇게 죽여야만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본격적으로 밝혀져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왜 핏빛 동백꽃이 되어 산으로, 바다로, 밭으로 그들의 목숨이 수도 없이 쓰러져 가야 했는지, 이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반역의 세월이여, 통곡의 세월이여, 잠들지 않는 남도 한편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이후에도 제주도에서의 저항이 계속되자 이승만 정부는 이를 진압하기 위해 여수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에게 출동 명령을 하달하게 됩니다. 이때 국방경비대 14연대 내에 남조선 노동당 조직을 중심으로 해요. 이에 대해서 반대하자고 하는 움직임이 거세어져 갔는데요. 이를테면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막기 위해 제주도 출동을 거부하자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대대적인 무장봉기를 선동하였고, 상당수의 사병들이 여기에 동조함으로써 본격적인 무장봉기가 시작됩니다. 이러한 무장봉기가 1948년 10월 19일에 개시되었기에 이 사건을 11구 여순 사건이라고 보통 부르게 되죠. 그들은 여수와 순천을 비롯한 전라도 동부 지역의 6개의 군을 순식간에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다소 성급하였던 좌익 청년들이 과거 우익 경찰에 의해 행해졌던 고문과 같은 폭력 등에 대해서 복수를 감행하기 위해 경찰과 그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인 살해를 저지르는가 하면, 전국이 안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장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토지개혁과 같은 급진적인 사회주의 개혁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에 의한 진압군이 파견되면서 이 지역에서 일어났던 반란은 불과 일주일여 만에 완전히 진압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는 국군이
대단히 강경한 진압작전을 펼쳐나가는 과정에서 반란군의 협조자를 색출해 나가는데, 이 과정에서 너무 무모한 색출 과정을 거치면서 반란군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없었던 선량한 양민들까지 학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 과정에서 최소 2,000에서 많게는 5,000명 정도의 민간인들이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여순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아직까지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한편 여수를 포기하고 지리산으로 들어간 반란군의 일부 세력은 이른바 빨치산이라는 이름으로 6.25 전쟁 이후까지 지속적인 좌익 게릴라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여수 순천 사건과 그 이후에 전개되었던 지리산에서의 빨치산 활동 등을 다룬 문학작품들은 여럿이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에게 가장 많이 잘 알려진 작품으로서는 조정래 선생의 태백산맥이 가장 그 대표적인 작품이라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우리에게 찾아온 냉전이라고 하는 괴물은 두 나라를 분단의 상황으로 몰아넣었죠. 저 멀리 유럽에 있는 독일을 동독과 서독으로 갈라놓았으며, 이 땅 한반도를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놓았습니다. 그렇게 분단은 시작되어 버렸으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분단을 극복할 것인지, 그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될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48년 8월 15일 날 수립된 이승만 정부는 이제 해방을 맞이하여 우리 민족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역사적 과제들을 해결해야 했죠. 이를테면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을 심판해내는 것, 그리고 일본의 경제 스타일에 의하여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우리의 경제를 다시 회복시키고 바로잡는 일, 일본에게 빼앗겼던 토지를 다시 되찾아와서 이제 그것을 농민들한테 재분배하는 일, 그러한 일들을 이승만 정부가 어떻게 나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